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재벌개혁 운동과 노동운동입니다. 이번 워크숍의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훈 기자는 신문 노동자연대의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마르크스 정치경제학으로 본 재벌개혁론 비판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재벌개혁 운동과 노동운동인데요.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이 우리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재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냥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이제 얘기를 하면 벌써 이제 2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박근혜 이제 퇴진 운동할 때 그런 구호가 있었어요. 재벌도 공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가지고, 그때 보면은 박근혜가 막 재벌 총수들한테 수백억 원 받아가지고 막 자기네들 원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뇌물 바친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막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내내 이제 막 엄청나게 노동자들을 막 쥐어짜는 정책들을 재벌들이 주도해서 추진을 했었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역사 자체를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굉장히 독재 정권과 유착해서 성장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일본한테 일본 제국주의가 남기고 간 거를 이제 불화를 받아서 이걸 이제 적산불화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정권에 막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또 이 재벌들이 굉장히 헐값에 받아가지고서 성장을 했었고, 박정희 정권 때는 특혜금융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 기업도 불화받아서 막 이제 성장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이 성장을 해서, 한편에서 이제 노동자들을 막 쥐어짜는 이제 정책들을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혜 속에서 성장을 한 뒤에 그렇게 이제 막 쥐어짜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래서 특히나 이 박근혜 퇴진운동 등등과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이 재벌도 일종의 이제 적폐로 지목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이제 내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된 공약들 이제 여러 개 내놨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거를 살펴보기 전에 좀 먼저 재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사전에는 재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재계에서 여러 기업을 거느리고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또는 이제 기업가 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말로 이제 콘체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콘체른이라는 것도 이 거대 기업이 여러 산업에서 이제 다수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걸 콘체른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재벌이 영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제 대충 해석을 해보면은 어떤 소유 가문이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한국식 독점 자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기서 특징적이라는 거는 어떤 가족이 지배한다라는 게 또 한국 재벌에서는 약간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대 기업들은 단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다 그런 거대 기업들이 있는데, 한국은 이제 그래서는 창업주나 가족들이 이제 지배하는 형태를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는 일본어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군벌, 학벌, 이런 거가 애초에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계나 이런 것들을 지배했던, 군부를 지배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엄청난 부자들, 그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문이 막 지배하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재벌이라는 얘기가 일본에서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해방 이후에 비슷하게 한 50년대부터 이미 그런 거대
기업들을 몇몇 가문들이 이제 지배하는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 재벌이라는 얘기가 이제 화두로 떠올랐어요. 이미 50년대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나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거대 기업 형태이긴 한데 한편에서는 그 가문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으로 많이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재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뭐 천민자본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막 그게 가문이 지배하는 게 아주 도드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꼭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드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는 포드 가문이 뭐 지배한다던가, 도요타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긴 한데 아주 한국에서는 굉장히 거의 절대 이 가문이 그 경영권이나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도드라져 보여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를 뭐 천민자본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또 한편에서는 이 재벌들이 당연히 독점이고 거대 기업들이다 보니까 완전히 경제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낳는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또 이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내세우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이제 또 결합이 되어 있냐면, 이 재벌들 때문에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엄청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화되는 불평등 때문에 사람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경기 침체도 온다. 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또 이런 그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내세우는 이제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집권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이 재벌 개혁이 그 주창자들은 많이 연결을 시켰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벌 때문에 소득이 많이 안 생겨서 사람들이 소비를 못한다. 그래서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 하는 이제 이 논리도 하나의 축이었고, 그래서 그런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한편에서는 재벌 개혁도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곤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뭐 총수집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근대적이다. 무슨 옛날 왕조 시대 지배하듯이 지배한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족벌 경영, 뭐 제왕적 언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아까 천민자본주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유 구조를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 일가가 완전히 이 재벌 집단을, 기업 집단을 다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뭔가 투명하게 경영하게 하려면 소유 구조를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뭐 총수 비리 처벌 강화, 뭐 이제 이재용 같은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고, 뭐 혹은 이사회와 감사위원을 강화해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뭐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의 어떤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공약의 대부분도 여기에 상당 부분 맞춰져 있었어요. 뭐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뭐 집중투표제니 뭐 하는 그런 이제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좀 그 투표권을 좀 더 늘려주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사회라든지 감사 의 권한을, 독립성이나 이런 걸 더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이 뭐 감사위원을 이제 임명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문재인 정부도 중요 공약으로 이제 많이 내세웠죠. 근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미 문재인 정부 1년 지났을 때부터 도대체 재벌 개혁이 되는 게 없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막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이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전부터,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재벌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서
핵심적인 실세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차지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그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정거래위원장이 됐던 그 김상조 교수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이제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되어 있는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면은 비서실장 다음 위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재벌개혁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참여연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경제개혁연구소라는 것도 따로 만들어서 그런 재벌개혁론을 주장했던 분인데, 사실 그분이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내놨던 분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에서 이제 청와대까지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전혀 재벌개혁이 진척이 없어요. 그래서 김상조 교수랑 같이 예전에 학계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재벌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교수들이 다 지금 김상조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한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사실상 그 말로만 하다가 그걸 내팽개친 것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계속해서 이제 뭐 이재용도 만나고 하면서 재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뭔가 투자를 더 해달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재벌 관련된 공약들도 많이 그 지금 후퇴하고, 사실상은 이제 당분간 이런 정도의 개혁도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 NGO들 쪽에서도 이제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투명 경영을 하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다라는 게 이 재벌개혁의 내용인데, 근데 이게 과연 노동자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을 다시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거나 하청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사례가 이 KT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통신이었고 지금 이제 이동통신 뭐 그쪽에서 이제 중요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0년대 초반에는 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지배구조라고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당연히 총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분이 굉장히 작게 소액주주들한테 많이 쪼개져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KT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통신비를 인하해 준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엄청나게 이득을 거둘 때마다 막대하게 이제 배당을 하는데, 그렇게 막대하게 걷어들인 소득, 이들의 수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동안 노동자들을 수만 명을 해고한 그런 결과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8,000명 정도를 또 한꺼번에 정리해고한 적도 있었고, 그런 대규모 정리해고가 이 KT에서는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뭐 상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서 노동자들이 막 이거에 못 견뎌서 자살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최근에 이제 성과연봉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른 기업들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KT는 이미 예전역에 이런 게 도입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소액주주들을 강화하는 운동을 했더니 그 수혜자가 해외에 이런 KT 같은 데 투자한 회사 자본들과,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소액주주라고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도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 사람, 여기서 소액주주는 뭐 몇백억씩 투자한 사람들이 소액주주인 거니까. 그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을지 모르지만, 사실 대다수 노동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준 그런 뭐 전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물론 이제 이 KT의 사례가 다른 재벌 기업들에 비해서 더 악랄했냐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사실 노동자들에게는 커다란 득을 주진 않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경제력 집중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뭐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뭐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침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런 거예요. 뭐 재벌 해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옛날 것들이긴 한데 뭐 상호 지급 보증, 순환 출자 금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IMF 전에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그 자기네들이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 때 기존 회사들이 뭔가 지급 보증도 하고 막 돈도 출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서로 간에 그 이 채무 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IMF 때 그 중에 기업 하나가 딱 망하니까 그 재벌이 전체가 그냥 다 망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죠. 뭐 예를 들면 대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다 망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져서 이런 걸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 규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이렇게 이제 경제력을 집중을 완화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당연히 중소기업을 더 지원해야 된다 하는 것들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이 재벌개혁론이 그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롯데의 소위 지배구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이런 지배구조인데 뭐 제가 이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이렇게 놓은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복잡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그리신 것 같아요. 복잡했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이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아까 말했던 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막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뭐 이런 형식으로 바꿀 건지 이런 형식으로 바꿀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아래 몇 개 자회사를 소유하고 그 자회사들이 또 이 밑에 손자회사들을 소유하고 하는 이렇게 깔끔한 구조로 만들겠다라는 게 이 지배구조 개편의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재벌들은 IMF 이후에 거의 다 이런 체제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안 남은 이렇게 안 된 게 롯데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삼성 정도가 이제 안 된 채로 남아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쟁점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그 인수합병 문제에서도 사실은 현대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를 소위 이제 깔끔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을 이렇게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하던 거를 중소기업이 그러면 맡으면은 이게 지금 더 처지가 나아지는 건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중소기업주들도 노동자들의 처지에서 보면 착취자죠. 특히나 많은 경우에는 더 악랄한 착취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별로 양보하면은 자기네들이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더 악랄하게 막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기 투쟁 사업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오히려 소위 그 중소기업 어쨌든 그런 좀 재벌이 아닌 작은 기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소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하기 어렵다면서 막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한편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도 이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가 가능한 건가? 하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라든지 포스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포항제철이라든지 무슨 뭐 대우조선이라든지 이런 거대 기업들을 쪼개면 되는 건가? 그럼 자본주의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뭐 노동자들한테 득이 되는 건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사실은 던져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 재벌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했고 경기가 침체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양산하고 뭐 재벌들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맞죠. 재벌들이 이제 비정규직 양산한 것도 맞고 하청 단가도 막 후려치고 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대안이 이제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자 하면서 아까 이제 뭐 원화청 공정거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걸 해가지고 뭔가 좀 이 경기 침체에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는 이런 거죠. 하청 단가를 높여주면은 그러면은 그래서 원하청이 공정거래를 하면 그래서 하청 노동자들의 처지가 나아지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했듯이 중소기업주들도 이제 사실 착취자이기 때문에 하청 단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그게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간다라는 사실 보장이 전혀 없는 거죠. 사실 노동자들이 이걸 투쟁해서 임금을 올리지 못하면은 그 돈은 다 기업주들한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재벌이 물론 비정규직을 확대한 게 맞아요. 최근에 그 2019년 3월달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동자가 485만 9천 명인데 그 중에 186만 명이 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나 간접 고용을 합친 비정규직에서는 이렇게 차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큰 기업일수록 또 비정규직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재벌이 그런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그 재벌이 아닌 회사들도 이런 막 짓을 하는 거예요. 도요타 뭐 노동자의 한 30%가 파견 노동자고 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총수 지배를 뭔가 주주자본주의로 바꾸자. 그다음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중소기업주들을 지원하자. 그다음에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자라고 이제 하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이 자유주의적인 문제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김상조 씨는 자신의 책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유주의적인 문제 의식이다. 재벌 개혁은.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부자들끼리 뭔가 공정하고 공평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벌 총수하고 소액 주주들과 중소기업주들 사이에서 뭔가 이 공정함, 공평함을 따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이게 공정한 시장 경제가 되면은 이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사실 불평등 심화나 경제 위기는 단지 재벌 때문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자체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순전히 재벌의 문제로만은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이 10대 기업 집단이 자산과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는 퍼센트를 이렇게 막 따진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올라가고 있죠, 해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의 지금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이렇게 심하다라고 하는 통계로 언론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했던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의 좀 문제는 뭐냐면 GDP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치의 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매출이라든지 자산은 사실은 부가가치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서로 비교하는 게 이 경제력 집중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자료인데요. 이건 뭐냐면 전체 기업들의 매출 중에서 이런 대기업들의 매출이 얼마만큼을 차지하는가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예요.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가 30대 재벌까지를 나타내는 거고, 이 아랫부분이 4대 재벌, 그 다음에 이 초록색까지가 10대 재벌, 그 위까지가 이제 30대 재벌인데, 이제 2000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게 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자산의 집중도를 보여주는 건데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자산 중에서 대기업들의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 재벌들의 자산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이게 이제 4대 재벌, 여기까지가 10대 재벌, 여기까지가 이제 30대 재벌이에요. 이거 보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마찬가지 자료를 보면은
40%가 안 되는 선에서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약간 다른 자료이긴 한데요. 마찬가지로 자산 집중도인데 이거는 85년부터 2000년까지를 나타낸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30대 재벌인데요. 이렇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IMF 때 급격하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벌들이 막 망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감소하기도 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재벌들의 자산이나 매출이 계속 비중이 커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경제에서. 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면은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0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상황을 보면은 뭐 약간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이거는 자산 증가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 주황색이 대기업, 그러니까 재벌들이고 이 하얀색이 이제 중소기업들인데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중소기업들의 자산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접과 집중으로 점점 대기업들이 더 늘어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뜻하는 바가 대기업들이 점점점 더 계속 자신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린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편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중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기업들을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집중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자본의 직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여 가지고서 그 자체로 덩치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과정은 사실 서로가 서로를 약간은 배척하는 관계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직접 과정을 거친다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개별 자본들이 다 독립적으로 그 규모가 커진다는 거니까 약간 분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새로 계속 기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집중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을 막 사들이는 거니까 또 망한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사들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업 수가 줄어드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서로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작동하기 때문에 계속 경제에서 대기업의 비중이 계속 커져나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이제 그 중소자본을 수탈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재벌 기업들이 독점 이윤을 얻는다고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은 독점적인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고임금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독점 이윤의 일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대기업 노동자들이 그래서 임금을 올리면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결국은 악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면은 독점 이윤으로 이 노동자들한테 대기업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많이 주는 거니까 만약에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하청 기업을 더 쥐어짤 거고 그러면 하청 노동자들한테 해롭다 하는 게 이 논리죠. 그래서 그 많은 예로 드는 게 납품 단가를 후려친다. 그래가지고서 막 중소기업들을 막 쥐어짠다. 대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일 거예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의심하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현상을 또 봐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청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하청기업이 되면은 납품 단가를 후려쳐서 막 엄청 쥐어짜인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막상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청을 얻고 싶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두 현상은 굉장히 모순된 현상이죠. 한편에서는
쥐어짜여가지고서 우리 망한다라고 하는데 꿈은 하청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런 독점 이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죠.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들의 수익을 따지는 아주 좀 많이 쓰이는 지표인데요. 이 보면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보다 다 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은 독점 자본이 진짜 독점 이윤을 얻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런 근거로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가들의 관점에서는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얼마의 이윤을 얻느냐라는 관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그 지표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약간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 기업 순이익률이라는 이제 통계를 또 한국은행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 자본 대비해 가지고서 대략의 이윤을 따지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보면 어떠냐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때는 중소기업들이 더 높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기업들이 더 높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이쪽이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도급이 제일 많이 있는 산업이 어디냐면 자동차, 전자, 조선, 건설 산업인데 여기서의 그런 그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기업,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 기업, 그리고 이게 하도급이 아닌 기업인데 따져보면은 보통 이렇게 재벌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더 높은 걸로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기업 순이익률을 따져보면은 물론 재벌이 더 높은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하도급 기업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연도로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재벌이 더 높은 이윤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과연 이 독점 이윤과 비독점 이윤이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이라는 거는 경쟁이 배제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들도 계속 독점 기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소위 독점 기업들끼리. 그리고 이제 그런 위계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속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계속 안정적인 고수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 이거는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이제 악화됐다.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이렇게 악화됐다라는 건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인데요. 이제 반면에 이건 뭐냐면 그 소득들 중에서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차지하는 몫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계는 이제 노동자들이라고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은 줄어들었고 기업들이 차지하는 몫은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아까 우리가 그 이전에 살펴봤던 정보들에서 보면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경우에는 대기업이 더 높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더 이윤이 더 높기도 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은 기업들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재벌들에게만 부가 집중되었다라기보다는 기업들에게 부가 집중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과 좀 다른 재벌체제 해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벌체제 해체는 뭐냐면 이건 노동운동 쪽에서 이런 구호를 지금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지금 민주노총의 경우에 하반기에 이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여기였네요. 네. 그래서 뭔가 이 경제력 집중 문제를 재벌체제 해체로
뭔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계획인데, 그래서 이런 그 총수 지배에 대해서 뭔가 그런 총수 일가를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와 민중이 모두 합쳐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뭐 투쟁이나 조직화 등을 더 강화하자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구 자체가 분명히 이전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재벌개혁이나 무슨 뭐 소유구조 개편 이런 거를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급진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 요구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뭐 NGO들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했던 이런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주주자본주의 아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소유구조 개편한다고 하더니 무슨 해외 자본들하고 소액주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나 사실은 엄청난 부자들인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제 요구는 사실은 재벌의 소유권 자체에 좀 더 도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급진적인 측면을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사실은 거대한 노동자 투쟁이 결합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재벌개혁보다 좀 더 급진적인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이분들도 재벌이라고 하는 좀 더 특정한 자본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지배가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 재벌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고 비정규직 확대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주장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도 다른 재벌이 아닌 자본들과의 연대로 굉장히 미끄러지기가 쉬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상공인과의 동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박근혜 퇴진운동 때는 뭐 중소상공인 비상시국회의하고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냐면 무슨 한상총련이라고 그러나요? 좀 약간 그 자영업자 단체들 중에서 좀 진보적인 그런 단체들하고 함께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이분들이 들이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뭐 토론회도 한다던가 무슨 캠페인도 같이 하려고 한다던가 하는 그런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 노동계급 중심성하고 이제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또 이런 중소상공인과의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2019년 하반기를 이 재벌체제 해체 투쟁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또 2020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이분들의 이제 나름대로 계획도 담겨 있는 거죠. 총선에서 뭔가 재벌 개혁을 위한 그런 요구들을 잘 내세워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 모든 투쟁을 이 반재벌 투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최저임금 1만 원 투쟁도 반재벌 투쟁으로, 그다음에 뭐 노동계약 저지도 반재벌 투쟁으로 이제 이렇게 다 수렴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들의 이제 특징, 중요 주장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또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사실 중소자본가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투쟁을 다 반재벌 투쟁으로 모으겠다라고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그러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반재벌 투쟁을 하기 위해서 뭐 중소자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자영업자들과의 연대를 많이 중시하게 되면 그쪽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투쟁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이분들이 재벌 해체 투쟁을 할 정도로 뭐 엄청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총파업을 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논리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큰 투쟁을 해서 재벌을 해체하자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왜 재벌을 해체하는 데서 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또 우리가 근본에서는 좀 제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재벌을 막 해체할 정도로 투쟁을 할 수 있다면은 근본에서는 뭐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본주의를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투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약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재벌 개혁은 그 노동자 계급의 요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유 구조를 둘러싸거나 무슨 뭐 경제력 집중을 둘러싸고 그런 좀 재벌 총수 일가나 그들과의 나머지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막 갈려지는 문제인 것인데, 근데 막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들이 다른 자본가들을 수탈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에서 어떤 노동자들이 다른 한편을 드는 게 되면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분열되고 또 자본가들에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도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재벌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한국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뭐 이 트로츠키라고 하는 이제 막스주의자가, 혁명적 막스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대 재벌, 뭐 재벌이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독점 자본들이 뭐 인구의 한 98%를 지배를 하고 있어요. 착취를 하고. 근데 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인구 전체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이 착취자들이 이렇게 위기적으로 그런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위에 독점 자본이 있고 그 아래에 뭐 하위 착취자가 있고 또 이 하위 착취자가 또 하위 착취자를 착취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국민을 착취를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단지 상위에 있는 형태의 자본에 맞서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이거에 제대로 맞서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재벌에 맞서서 제대로 이 노동자들이 싸움을 할 수 한다라는 것은 그 재벌에 소속되어 있는 그 노동자들과 그리고 그 하청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힘을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이끌어내느냐가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투쟁에서는 그 재벌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그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죠. 이들이 가장 재벌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투쟁 속에서 그런 뭐 하청 노동자들이라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런 투쟁들의 같이 고무를 받아서 함께 투쟁에 나서서 재벌에 타격을 주는 투쟁을 벌이고 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노동자 운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런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재벌에 제대로 맞서 싸우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